서울에서 하루 종일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에도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눈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160만 가구 가스요금 지원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합니다.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했는데 전기뿐 아니라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레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때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30쪽 분량을 제출할 예정인데 검찰 질문지는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 반값 택배 가격이 인상됩니다. 배달업체는 한파를 이유로 배달비에 할증을 붙여 자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수시로 대마를 피우고 판매한 재벌 3세와 연예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와 해외여행을 간 길에 대마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심에서 선고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민간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1월 말치고는 날씨가 아주 고약합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역대급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더니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낮에는 내리면서 녹기도 해서 많이 쌓인 곳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추위에 눈에 설 지나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습니다. 내일 아침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진다고 하니 빙판길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모자와 우산을 쓴 채 쏟아지는 눈발을 뚫고 걸어갑니다. 도로 위 쌓인 눈으로 버스와 승용차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평소보다 한 3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버스가. 주택가에도 눈이 쌓여 주민이 힘겹게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이웃이 다칠까 빗자루로 쓸어내기도 합니다. 털신을 신었는데도 미끄러워가지고 쫙 나간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밤새 시작된 눈은 오후까지 거의 쉬지 않고 내려 퇴근길까지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적설량은 서울 2.3cm, 인천 5.3cm, 태백 7.7cm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후 5시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이었지만 내일은 서울 최저기온 영하 9도 등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쌓였던 눈이 얼어붙어 출근 시간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져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런 역대급 한파 속에 난방비까지 폭등해 서민들 마음이 더 춥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스공사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옷 하나 더 껴입고 난방 온도 조금씩 내리면 절약이야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커서 그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준영 씨는 집 안에서도 패딩을 입습니다. 옷은 서너 겹을 껴입고 전기장판까지 장만했습니다. 난방용 가스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 가동을 줄인 겁니다. 일주일 식비를 난방비로 내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18도 정도? 발이 좀 안 시릴 정도로. 20대 자취생 최수빈 씨는 이달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2개, 한 달 가스비가 20만 원이 나와 전달에 2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양을 사용했는데도 금액이 많이 오르긴 했구나.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늘어난 난방비 부담에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집니다. 아파트에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 실랑이가 이어지고 이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본인들은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인터넷 등에는 옷 여러 겹 입기와 실내 난방 텐트 설치, 보일러 절약 운영법 등 난방비 절약법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위아래로 입고 그 위에 흘러나온 긴팔티 입고 상하이로 다시 긴 잠옷을 입고요. 하지만 전기요금마저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시민들 난방비 걱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예로부터 서민들에겐 겨울나기가 더 혹독한 법인데 올해는 난방비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걸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지원하던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렸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9월 기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3월 대비 최대 11배 이상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을 늦추는 사이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더 필요하다. 추위가 물러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올겨울엔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난방비 민심이 사나워지자 정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도 치열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남 탓하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 있는 논쟁이긴 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여당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너무 안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을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2년 가까이 동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차례 더 올려서 지난해 한 해 동안 38%가 올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올리지 않았다. 이건 사실에 가깝군요. 그런데 지금 쓰는 에너지 가격은 사실 오래전에 도입된 가스값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수입 가격 추이를 보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요. 문제는 2021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에너지 가격 불안정으로 수입 단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분기까지도 가스요금을 계속 동결합니다. 예.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4월과 5월에 잇따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선 일정에 맞춘 꼼수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기에 소비를 점점 더 효율화시키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가 가스공사가 이제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선에서 지고 나서 가스값을 갑자기 몇 차례나 올렸다. 이건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와서 횡재세라는 걸 걷어서 난방비 지원하자고 하던데 이 횡재세라는 게 뭐죠? 네, 횡재세는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운 좋게 번 돈에 추가로 걷는 세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횡재세까지는 아니어도 부담금 등을 통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여당은 그럼 손실이 날 땐 국가가 메워줘야 하느냐고 반박했고 전문가들도 이 정유사와 천연가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다가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석유를 개발했을 때 갑자기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때 보통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세계에다 파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기업들이 미래 예측하면서 경영활동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걸 횡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을 보면서 결국은 정치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면서 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규제해 왔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에너지 부처와는 별도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도 좀 확대한다고 하니까 당장 좀 급한 불부터 끄고 구조적 문제도 많은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좀 돌아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1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이 대표 측이 준비한 답변지는 30쪽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려져 지난번 소환 때와 조사 양상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만 보면 이 대표가 검찰의 세세한 질문에 다 답하지 않고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미리 준비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는 토요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구체적인 구두 답변 대신 진술서 제출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초안만 20쪽이 훌쩍 넘고 최종 답변서는 30쪽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에는 이 대표가 어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한 발언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요구한 환지 방식을 내가 뒤집었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등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질문지를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하는데 성남FC 소환 때처럼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로운 검찰 진술도 취재됐습니다. 과거 대장동 팀이 이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서 한 번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씩 현금을 건넸다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하자 전쟁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A 보좌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A씨 요구로 이 대표 개인 일정 관련 비용을 마련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였던 A씨가 시장님 휴가 가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고 해 현금 7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A씨가 이 대표 개인 일정이라며 수시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현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돈을 건넨 것만 최대 10차례에 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비서 B씨가 이 지사 개인 일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 마련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지하철 상수역 부근에서 500만 원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고 잘했다,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걸 알고 이 대표 측이 금전 지원을 요구한 것 같다고 검찰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와 B씨, 이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인 모레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당초 검찰은 금요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평일은 당무를 봐야 하니 주말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나가서 조사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호남 방문 일정을 잡은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읍역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모레 검찰 출석을 앞두고 1박 2일 호남 방문에 나선 건데 직설연설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성남시청의 성남FC 의혹 조사에서 40명의 의원을 대동해 방탄 비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선 변호인과 둘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중앙지검 직결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 불출석을 주장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SNS에 우리가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리고 검찰청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도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면서 동원령을 내렸고 참석 의원과 불참 의원을 가려 심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비명계는 친명계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동행 협박이라고 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언론들이 주요 주자만 주로 언급해서 그렇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는 많은 후보자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의미 있는 몇 명을 추려서 본경선을 치르죠. 국민의힘은 이 예비 경선도 100% 당원들의 의사만 묻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민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경선, 다시 말해 컷오프에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선과 같은 비율로 같은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100% 그렇게 하기로. 컷오프 규모를 두고선 3명과 4명을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31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김기현, 안철수 의원 외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상현, 조경태 의원이 남은 한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이 당적을 여러 차례 옮긴 안 의원을 철새에 비유하자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원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도 잘못된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전당대 회장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법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죠. 이 밖에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 장관에게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을 주는 제도를 바꿔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법무부도 이에 발맞춰 이익 집단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엄단 계획을 포함한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공사 방해와 같은 산업 현장의 조폭식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었는데 한 장관은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선택해준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라는 점을.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비롯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면서 경제 순방 성과의 후속 조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이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을 활용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방첩당국이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제주본부의 전 간부는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고 이 중 한 명은 실제로 지방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3층짜리 건물. 2층이 간첩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 전 간부 A씨를 비롯한 제주간첩단 일원들의 아지트로 방첩당국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한 곳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은 제주간첩단에 민노총 산하 제주 4.3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3월 말에는 각 계층 진보운동 단체들을 발동해 진보당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한 지지운동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이어받아 활동해왔습니다. 선거 16일 전 민노총 제주본부는 A씨 주도로 도청 앞에서 진보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씨는 민노총 제주지부 조직국장과 제주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민노총 제주지부는 진보진영 후보 9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중 1명은 지방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대공수사력이 무력화된 틈을 이용해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에 진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제주간첩단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고지서복이 겁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스와 전기요금에 이어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인상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합니다만 문제는 저소득층이 받을 충격이겠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빈대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필 씨. 급격히 오른 가스비 때문에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 2배 정도 더 뛰었죠. 장사가 해갖고는 남는 것도 없고 그거 다 내고 나면 또 일당은 또 뭐 없어요. 실제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8%가 올랐습니다. 이마저도 1분기에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동결됐지만 2분기엔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는데 전기, 가스, 수도 등 의식주의 필수적인 공공요금의 상승률은 12.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국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고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모든 지금 전기요금 다 오르는 상태에서 버스 요금, 전철 요금마저 오르면은 정말 저희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체 지출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취약계층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의 선별적인 지원 역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물가로 씨름하는 가게에 공공요금발 추가 충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가 한 끼 하기보다는 배달 음식 많이 드실 텐데요. 이런 날에는 배달 요금에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고물가 속에 할증 요금까지 부담하게 된 자영업자는 울상입니다. 라이더들 입장을 들어보면 또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문제여서 합리적 답변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백반집.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에는 배달 주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거리나 날씨, 시간대에 따라 배달 할증 요금이 500원에서 1,000원까지 추가로 붙는데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연휴고 한 판에 이런 할증이 더 붙으면 1,500원이 이렇게 붙는 거죠. 모든 게 다 이제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배달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이거 계속 운영하는 게 맞나요? 명절 할증도 있습니다.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이번 설 연휴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명절에는 1,000원이 더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챙겨주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배달 대행 업체는 라이더의 출근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할증이 없으면은 비 오는 날에 나오는 의미가 없죠. 협력을 드려야 되니까 또 그만큼 저희가 거리를 하려면은 평소보다 더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의 할증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지기도 합니다. 배달 할증비가 붙으면 고객들이 내는 배달료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거나 음식값을 올리는 식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 특수인 것처럼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가성비 택배로 불리던 편의점 반값 택배도 다음 달부턴 300원가량 올라 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설 연휴 직전 화재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은 여전히 구청이 제공한 임시숙소에서 지냅니다. 당초 오늘까지던 숙소 제공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는데 이 시간이 만료되면 추위와 폭설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이재민들은 애가 탑니다. 한지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눈 쌓인 도로 끝. 20일 구룡마을 화재에 이재민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주택 60여 채가 있던 자리는 그을린 가재 도구만 덩그러니 쌓였습니다. 올겨울 강추위 예보에 50만 원을 들여 장만한 보일러는 한 달 만에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젓가락으로 헤비 보기도 하고. 수십 년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 구룡마을의 화재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이 난 직후 연휴에 들어간 데다 사고 현장이 모두 국유지라 다시 집을 짓는 등의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마련해준 임시숙소에서 지냈는데 일주일 뒤엔 나가야 합니다. 구청 측은 임대주택 거주를 제한했는데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부담에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몇 개월치 가스요금이 수도금이 안 내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가봐야 내내 또 쫓겨나오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화재 보상과 안정된 주거 마련. 하지만 구청 등 관계기관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주일 뒤 한겨울 강추위 속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교화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교도소입니다. 2021년 12월 이곳에서 무기수인 20대 A씨 등 3명이 같은 방 수용자인 40대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숨지게 했다며 무기징역인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를 방해하거나 가족 면회도 막았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 2명도 원심보다 더 형이 높은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지난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범 임도빈 이후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55명이고 26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것이 마지막 집행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대마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학파로 재벌가와 전직 경찰청장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해외여행을 가 대마를 흡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밭, 나무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니 대마나무가 드러납니다. 집에는 대마 제조 장비가 설치돼 있고 플라스틱 통에는 말린 대마가 가득입니다.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거래한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한일합섬 3세 김모 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대부분 해외 유학을 다녀온 30, 40대로 남양유업, 고려재강과 같은 재벌 3세 등 유력층 출신의 전직 경찰청장 아들, 연예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재벌, 중견기업 2, 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이들은 버젓이 집에서 대마를 키우고 임신한 아내와 해외 태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 3세 홍모 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탄 구매자에게 대마를 넘겨주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벌가 등 유력층 자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구직 제한이나 연봉 조정 같은 솔깃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안업체가 내놓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지난해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해서 북한 정권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IT 보안업체가 펴낸 최근 보고서입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인 TA444가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구직 제한이나 연봉 조정 등 이용자가 솔깃할 만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유포해 시스템 오류 등을 일으키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입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업 종사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탈취한 자금은 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에 현금으로 공급된다며 2021년에는 우리 돈 약 5천억 원,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을 탈취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도 북한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지난해 6월 미국의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1,200억 원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손쉽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사이버를 통한 해킹, 그것을 통한 자금 탈취죠. 하지만 실질적인 예방이나 적발이 쉽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전기차 타는 분들 충전소 찾는 게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학교에서 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공공기관에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레부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최대 3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하지만 전국 초중고 10곳 가운데 9곳은 설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유예 기간도 주어집니다만 이 학교들이 법규를 어겨가면서도 설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한 공용 주차장입니다. 한쪽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른 겁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주차 대수 50년 이상인 학교는 내일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국 약 3,000개 학교가 의무 설치 대상인데 이행률은 10%에 불과합니다. 경기, 대전, 경남, 울산, 전북 등은 5%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년 기한의 시정명령 후 최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무조건 강제할 게 아니라 재정 지원과 안전 대책까지 먼저 충분히 논의해야. 충전기 한 대당 설치비는 1,500만 원에 이르는데 서울 경기교육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이맘때부터 강제금 폭탄을 맞는 학교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학교들이 충전기 설치를 꺼리는 이유는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부 차량이 학교에 들어올 때 생길 안전 문제가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닌 건데요. 교통사고 위험도 또 외부인에 의한 범죄 위험성도 커지겠죠. 이 문제는 윤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내일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우선 급한 대로 지자체에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면 학생 안전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피해자한테 그 여기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 들어와가지고 다들 비나이들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게다가 학교 밖은 스쿨존이지만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다 보니 과속에 의한 사고도 우려됩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교내에 들어온 차량은 사고를 내더라도 스쿨존과 달리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환경인데 그런 것들 좀 걱정스럽고 안 했으면 하는데.
학교에 충전기 설치를 강제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에 일부 지자체는 설치 유예 방안을 내놨지만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 역성장했습니다. 수출에선 반도체 부진의 여파가 가장 컸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쓸 돈이 줄어든 탓이죠. 일시적 현상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지난 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맥주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끝내 장바구니에 담기를 포기합니다. 작년 2, 3분기 이른바 코로나 보복 심리로 반짝 살아났던 소비가 고금리 속 물가 상승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글로벌 수요 둔화에 허덕이면서 수출 실적이 2년 반 만에 최대치인 5.8%나 고꾸라졌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최근에 IT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민간 소비와 수출의 쌍끌이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2000년대 들어 이보다 더 낮은 역성장을 기록한 건 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 대형 위기 때뿐입니다. 근데 4분기에는 이제 그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소비 심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금리 떨어지고 물가도 좀 안정되고 전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 감산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 가능성도 만만치 않아 올해 우리 경제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주는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관 산업의 규모가 워낙 커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경제에 타격이 크게 오는 겁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요즘 집값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어떤 지역의 집값이 많이 빠졌는지 김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45제곱미터가 지난 10일 3억 4,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45%쯤 떨어진 겁니다. 강북구의 한 아파트도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매매가가 2년 7개월여 만에 4억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근 부동산은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전혀 미동이 없어요. 하루 종일 나와갖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간다니까. GTX 등 교통 호재와 재개발 사업 기대감에 가격이 솟았던 광명, 시흥 등 수도권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연초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를 풀었지만 거래량은 되살아날 줄 모릅니다. 연이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해당 지역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여졌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집값 급등기에 정부의 이딴 규제가 불쏘시개로 작용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화의 역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정부가 보고 있나 보다라는 심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시장에선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지 않는 한 상반기 중 집값 내림세가 멈추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올 겨울에는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겨울 축제들이 3년 만에 재개됐죠. 한파 덕분에 겨울 축제마다 인파가 몰렸다는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설 연휴 동안 1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얼음판이 낚시객으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산천어를 잡으려고 연신 고패질을 하고 입질이 잘 나오는 얼음구멍을 찾아 분주히 오갑니다. 썰매 타는 것도 있고 다른 맨손 잡기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잡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화천 산천어 축제 누적 방문객이 지난 23일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축제를 시작한 지 20년 동안 14번째 기록입니다. 이번 주말 폐막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은
누적 방문객이 1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천 인구의 50배가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라며 외신 보도에도 512차례 이름이 올랐습니다. 생업에 도움이 되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계획에 손님맞이를 못했는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이상 고온의 겨울비까지 내려 한때 위기도 있었지만 강원도 내 겨울축제장 방문객은 300만 명에 이릅니다. 이상 기온이 좀 오는 바람에 얼음길은 좀 개방은 못했는데 한탄강의 설경이라 그러죠. 경치적인 그런 거를 좀 더 가미시켜서 한파와 폭설에 겨울축제장마다 인파가 몰리며 3년의 코로나19 공백기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에게 양도세 특례 기간을 1년 더 주기로 했습니다.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부세율 인하도 추진합니다. 이 거래 절벽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효과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주택자였던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019년 7월 이곳 분양권을 사들였고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완공됐습니다. 이때부터 2년 뒤인 내년 7월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김 씨는 거래 실종 탓에 매도를 보류했습니다. 시도했다가 지금 좀 포기하고 매물을 거둬둔 상태예요. 무조건 낮춰서 팔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이 심해져 실소유주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15년 만에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 처분 기한 연장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입니다. 매수자가 좀 더 우위인 현재 상황에서는 요 매도자 측면에 주는 요 혜택 자체는 매매 절벽 자체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는 또 LH나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도 절반 가까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1주택자 종부세 특례처럼 국회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년 합창단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빈소년 합창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연에서는 아리랑을 부를 예정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그 소리를 미리 들려줘서 박소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의 아리랑. 소년합창단이 한국 신년음악회를 위해 준비한 곡입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한 투어에는 한국인 단원도 함께합니다. 저는 저희 합창 선생님 때문에 그 빈소합창단에 오게 되었고 저희 합창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궁정 소속으로 1498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 슈베르트가 단원으로 활동하고 모차르트가 지휘했던 합창단답게 소년 단원들 역시 음악에 대한 사랑은 물론 전문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Extreme Freude bei Singen, also singen, lieben. 팬데믹으로 공연을 하지 못했던 지난 3년간 관객들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며 힘을 냈다는 소년 단원들. 이들이 한국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음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Ich persönlich würde zum Publikum nämlich immer Freude schenken und Lächeln ins Gesicht zaubern. TV조선 박소영입니다. 7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4개국 친선대회에 나설 명단 26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월드컵 사상 첫 8강 진출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유주의 땅볼 크로스를 지체 없이 때린 이민아. 깔끔하게 뉴질랜드 골망을 가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선 박예은이 살짝 공의 방향을 바꿔 골로 연결합니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원정 2연전에서 지 메시, 지소연 없이도 1승 1무를 거두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7월에 열릴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에서 8강 이상에 진출하는 겁니다. And obviously, but we're aiming to go as far as we possibly can in the tournament. 2015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과 모로코, 콜롬비아와 한 조에 속했는데 해볼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연과 조소연, 김혜리를 주축으로 한 황금 세대가 나서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황금 세대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천가람, 이정민 같은 신예들에 대한 기대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So far, Karam has done very well in the camps. 다음 주부터 울산에서 담금질을 시작하는 콜린 벨호는 다음 달 16일 영국으로 건너가 잉글랜드, 이탈리아, 벨기에와 4개국 친선 대회를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소설 모두가 왕의 부하들은 2차례 영화화됐습니다. 정의 높고 순수한 열정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변호사가 초심을 잃고 권력의 화신이 돼 참여하는 이야기죠. 그는 정치 거물이 될수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부꾼 부하들의 에워싸여 푸악한 정치 동물로 변해갑니다. 왕의 부하를 슬쩍 비튼 또 하나의 명화가 모두가 대통령의 부하들입니다. 워터게이트를 파헤쳐 닉슨을 파멸시킨 두 기자를 그립니다. 여기서 부하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며 추종하는 주변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폭로자 딥 스로트 덕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달팽이 뿔의 다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달팽이 머리에 솟은 두 더듬이에 올라앉아 삿대질하듯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싸움을 뜻하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일단 봉합된 여당의 내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른바 윤심을 얻지 못한 채 20여일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장관급 요직을 맡은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를 고사했어야 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럴 중용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려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양손에 쥐인 떡을 둘 다 놓치는 모양새가 됐고 일단은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도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동안 나 전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십자포화도 차마 지켜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난 듯하던 윤핵관이 다시 전면에 나섰고 초선 의원들까지 정당 정치 정신을 한꺼번에 내팽개치는 반대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소신이었다고 항변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건 보기가 흉했습니다. 집단 린치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달팽이 뿔싸움처럼 구태와 내분에 휩싸인 정당이 민주적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대표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철저히 배제된 당원 투표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 역시 국민의힘의 선택이죠. 하지만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 책임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민의가 배제된 경선에서 뽑힌 대표가 민의에 부합하는 공천을 할 수 있는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모진추위가 물러가나 싶더니 대설주의보가 닥쳤습니다.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몸을 감춘다. 퍼붓는 폭설 속에 격리된 외딴 산골처럼 집권당 국민의힘이 세상과 쌓은 담을 더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1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의힘 대설주의보였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제는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그중 호남 지역은 10cm가 넘게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눈이 대부분 그쳤지만 도로에 쌓여있는 눈이 많습니다. 당분간 빙판길이 예상되는데요. 낙상사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없도록 조심해서 다니셔야겠습니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과 인천은 영하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이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보통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6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